생존 우선순위 2026년 4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건국정신 모순과 확장주의 수렁으로 흔들리는 미국 패권, 무기 수출 해금, 일본이 직시해야 할 세계질서 붕괴. 마토바 아키히로라고 가나가와 대학 명예교수라는 사람이 기고한 글입니다. 동양경제 온라인에 4월 26일이네요. 어저께 얼마 전 무기 수출을 해금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전후의 평화헌법하에서 지켜온 하나의 방파제가 무너졌다. 앞으로 이런 붕괴가 계속 일어날 것인가? 무기 수출이 해금됨과 동시에 자위대의 최신의 전차연습으로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무기는 실전에서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무기 수출 강국들은 전쟁이라는 무기의 전시장에서 그 위력을 보여주는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도 그 전시장에 참가해야 하고 전쟁 포기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분산 복합체의 로비 활동을 한번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질질 무기 수출과 전쟁이라는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연설이 남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병작 쟁기를 만들던 사람은 시간과 함께 그리고 시대의 요청에 따라 검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군사시설과 큰 무기 산업의 결합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위원회 안에서의 그 큰 역량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역량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하든 먹고 하든 군산 복합체에 의한 위험한 힘을 비참하게 상승시키려는 힘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1961년 1월 7일자 필자 옮김. 지금 선진국 경제는 캐치업해오는 후진국의 경제에 꼼짝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더 고도의 하이테크 산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최후의 보루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테크 산업, 군수 산업이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모순. 많은 역사 군산 복합체인 미국은 예로부터 호전적이어서 확대주의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작은 주들이 모인 침략전쟁과는 무관한 한가로운 평화사회였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17세기 유럽에서 상륙한 이민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은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기독교를 포교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사명이다. 여기서 잠깐 좀 읽으면서 또 다른 측면도 있는데 하는 것은 미국은 애초에 건국이 되면서 무기 휴대가 자유스러운 나라였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언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은 작은 콜로니로 시작한 것으로부터 작은 세계를 지키는 지역주의적인 사상의 정신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미국의 페데랄리즘, 연방주의 속에 뿌리내고 있는 생각이다. 미국의 첫머리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우리 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전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며 국내의 정적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에 대비하며 일반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 위에 자유의 축복이 계속됨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미국 합주국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사후화된 원로 선언. 자유와 독립의 기준이 있는 곳 어디든지 자유의 정신, 자유의 축복, 자유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합주국은 파괴를 위한 몬스터를 찾아 해외에 가지 않습니다. 합주국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독립을 바라는 것입니다. 필자 옮김. 미국은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 침략을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아메리카 대륙의 끊임없는 영토 획득 전쟁 속에서 마침내 죽은 말이 된다.
미국의 확대주의는 몰로 선언 직후 벌어진 미묵전쟁 1846년에서 48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국정신, 자유로운 사회를 세계에 전파한다는 미션이 영토 확대주의로 부활했고, 이 전쟁에서 미국식 교활한 싸움 방식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두 가지 모순된 건국정신, 하나는 다른 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침략 정신과, 그리고 상대를 자신의 가치에 종속시킨다는 침략 정신 중 후자가 승리하게 되어 미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확대되는 제국은 그 확대 때문에 쓰러진다. 18세기에 확대되는 유럽이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붕괴되는 것은 아닐까? 미국은 확대에 의해 자괴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확대되는 제국은 그 확대 때문에 쓰러진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물론 그 확대에는 군사적, 제국주의적 확대뿐만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 확대도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서구적 문화, 즉 서구의적 가치관의 확대다. 확장주의는 때로 소프트 파워 전략의 형태를 취한다. 소프트 파워 전략은 언덕 위의 도시처럼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가치 기준을 유포함으로써 세계를 정신적으로 정복한다는 것이다. 이 소프트란 미국적 자유와 미국적 민주주의다. 비록 군사적으로 힘을 잃었지만 정신세계의 가치관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치관에 정복된 나라는 거의 없다. 많은 나라는 스스로의 가치관을 유지함으로써 격렬한 저항을 거듭한다. 결과적으로는 소프트 파워 전략에는 반드시 군사적 확대가 수반된다. 그래서 무력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경제 대국이기도 하다. 미국은 IMF 체제의 핵심인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사용해 경제 제재라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계의 결제 시스템을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상대의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자산 동결이나 중요한 제품의 수출을 정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잘 기능하는지 어떤지는 문제다. 미국의 작가, 국제정치학자 에드워드 피시먼이 쓴 초크포인트, 미국이 벌이는 세계 경제전쟁의 내막, 미키 도시아 옮김 니케이 북프린트의 약자겠죠. 2025년은 경제제재의 역사를 이야기한 책이다. 경제제재는 일종의 애로로 가라앉는다. 알기 쉬운 예로서 기원전 아테네의 예를 들고 있다. 아테네는 한 도시의 경제제재를 행사하기 위해서 압박을 한 도시는 아테네에 항복하기는커녕 적 스파르타와 손을 잡고 강력한 적이 됐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현대에 연결하면 미국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실시한 결과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에 더 가까워져 브릭스 국가들의 단계를 깊게 하고 브릭스는 점점 더 견고한 조직이 되어 미국의 위협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것은 이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경제 제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것이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와 경제 제재라는 두 전략 모두 결국 이 애로에 빠져 확대주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 즉 강대국의 야망이 야기한 비극이다. 미국 일극 시대의 종언. 미국은 자신의 건국정신인 불간섭주의와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세계에 떠넘기는 간섭주의의 모순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 결과 로마 제국과 같은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더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달러 인플레이션, 군사 압력과 경제 제재로 인한 신뢰 상실은 전후 세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국제사회의 질서 형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만한 것도 오래되지 않았다. 미국의 시대는 가고 다음 시대로 세계에는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예언가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분의 핵심을 갖다가 하나의 갈등 구조도로 제가 그려서 필요 조건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하여는 반드시 자신의 가치관에 다른 모든 나라들을 종속시켜야 한다.
자신의 가치관에 종속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침략주의, 간섭주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 한편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하여는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비침략주의, 불간섭주의의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침략주의와 비침략주의 또는 간섭주의와 불간섭주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어본 느낌은 결론 부분은 너무 논리 비약적이다. 똑같은 논리라면 중국에도 적용시켜야 맞다. 친중학자인 것 같다. 미국은 진짜 제국이 된 적이 없다. 이제 해보려는 것으로 인식한다. 저는 이 B와 C를 모두 해결하는 달러 패권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시켜 미국 국채를 전 세계에 전가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공정위 과징금은 공정한가? 이거는 정부 여당이 공정한가라고 직선적인 표현을 피한 사설인 거로 이해가 됩니다. 머니투데이 4월 27일 04시 새벽에 올렸네요. 지난주 서울고법이 삼성그룹 급식 과징금 사건에서 삼성 계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34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취소 판결이 내려진 과징금은 국내 대기업 집단 부당 지원 사건 중 사상 최대 규모였다. 삼성그룹에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다. 형사재판을 받는 이들의 고충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판결 말고도 공정위가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는 지적을 받은 사례는 많다. 작년 법원은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 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카카오 멜론 구독 취소 방해권 등에서 공정위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업이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 착수부터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업은 불확실성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 공정위는 소송에 패소했을 때 가산금을 붙여 과징금을 돌려줘야 할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공정위가 기업 저승자사라는 별명을 떨쳐내야 한다. 패소가 반복될수록 시장에 공정한 어떤 존재로서 신뢰를 쌓지 못하고 단순 제재기라는 이미지가 굳는다. 무엇보다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원 추세에 맞춰 확실한 물증 중심의 조사 기조가 확립돼야 한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공정한가?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정부 여당이 공정한가라고 되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IMF 말 흘려듣지 마라. 귀닫은 정부에 나오는 경고. 이렇게 그 어그로를 끄는 뉴스 제목을 누르면은 뉴스 제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가 과장됐다는 IMF 나랏빛 경고, 큰 흐름은 맞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박소정 조선비즈 4월 26일.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부 부채 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2029년 60%를 넘어설 것이라며 한국을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로 꼽았다. 정부 청와대는 IMF 전망이 항상 맞았던 것은 아니다며 과장된 것이라고 잇따라 반박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로서는 IMF 수치가 과장됐다고 느낄 여지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의 부채 증가 속도는 우려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전부터 한국 부채 급증 경로 제시한 IMF.
IMF 확장 재정 공고할 땐 적극 수용에 추경했던 정부. 왼쪽에 그 김영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이 2월 23일 날 뭐 청와대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사진을 소개했는데 일반 기업은 부채 비율이 50%가 넘으면 경영권을 뺏깁니다. 따라서 나라 부채가 50%가 넘어간다면 국가 경영권을 뺏길 수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미국같이 뭐 중국이 350%래나 그러는데 왜 나라를 안 뺏기냐? 그게 그런 거를 보고서 우리도 부채를 막 발행하자. 나름대로 그 국제 통화 그 화폐로서의 지위를 받는 나라하고 그렇지 않는 나라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마구 찍어내는데도 지금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있죠. 위안화는 위안화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덩달아서 뭐 중국도 부채가 350%인데 뭐 한국이 뭐 54%다.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하고 있네. 이따위로 얘네들이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그건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의 차이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금 54.4%면 국가 경영권을 국제금융그룹한테 뺏기는, IMF 때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IMF가 전망한 한국의 중장기 일반 정부 부채 D2 비율과 실제 성적 추이 해가지고 지금 49.7% 2024년에 2025년도 거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죠. 이렇게 느려 터져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가 IMF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재정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작 정부가 제시한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 GDP 대비 4% 안팎의 재정 수지 적자가 상당 기간 이어지는 경로다. 이런 계획은 재정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보기 어렵다며 IMF의 경고는 이런 흐름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중칙 도입과 같은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 재정 여력을 갈 때까지 써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새롭게 극단적인 상황, 그것이 국가로 비유하자면 GDP 성장률이 거의 정적인 상태, 뭐 1%가 뭐 예상이 된다.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GDP가 1% 성장이 된다면 인플레 이런 등등으로 하면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생산을 감소할 경우하고 생산을 증가할 경우에 결과를 제가 수치적으로 입증을 지금 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만든 건데요. 이걸 국가 재정에 비유를 한다면은 생산 감소는 비용을 적게 쓰는 거죠. 이익이 13만 3,947원이 늘어납니다. 어떤 기업의 사례인데 그 재정 적자인 경우에는 생산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 생산을 하려니까 원재료도 더 써야 되고 돈을 더 쓰는 거죠. 그러면은 적자가 7만 9천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흑자는 국채를 갚는 데 쓰면 됩니다. 그 남는 돈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정부 부채를 갚아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주장하고 여기 있는 이 경제 관료 또는 기업 내에서 이 생산 공장장이 매출이 영업에서 통보를 받고 올해 안 팔릴 것 같아. 어떻게 그래 생산을 뭐 중단해야지 뭐 감소시켜야지.
그러면은 그게 결정이 참 어렵습니다. 자, 일반 그 근로자 생산직들은 우리나라 기본 임금 체계가 10시간 일하는 걸 기준으로 아마 분봉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 잔업 2시간은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분봉을 낮춰가지고 잔업 2시간 하는 거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해왔는데, 내가 생산을 전하고 잔업을 안 하면은 노조에서 이 볼멘 소리가 나오고 일 좀 하게 해달라, 돈이 분봉을 올려달라, 또 노조가 으쌰으쌰하게 된 그런 리스크를 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봉을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생산을 감소하겠다라고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라고 영업 CEO 주재회의에서 용기 있게 얘기하는 생산 공장장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완벽한 규칙은 없습니다. 바로 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덤핑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 덤핑 하지마 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거를 133만 3천 원짜리를 10% DC에서 119만 9,700원에 팔았다. 당연히 이 매출원가 기준 해가지고 재고가 줄어드니까 10% 덤핑 판매율만큼 재고가 준다고 본 거예요. 더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갭이 깎아 준 것은 13만 3,300원. 그 다음에 그 매출원가는 15,466원이 더 적습니다. 덤핑 했을 때는 줄어들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판매관리비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럼 12만 1,299원이 적자다. 덤핑 전에는 3,465원이 적자였는데, 그러니까 덤핑을 하면은 당연히 적자인데, 이거를 하는 나라가 있죠. 중국 그 BYD 같이 전기차 정부 보조금으로 매출을 보전시키는 겁니다. 한 15만 원 돈 줄 거예요. 15만 원 돈. 줄어든 게 13만 3천 원이야. 그럼 우리가 14만 원 정도 내지 15만 원 줄게. 차 한 대당. 일본 말로 하면 앵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세계의 경제 질서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봅니다. 절대적인 혼란, 총격범, 워싱턴 화이트하우스 특파원의 만찬 체크포인트 차지, 이반 페레이라, 아론 카토스키, 조식 말고린, 존산 특치, 무쿠바, 미셀 스토, 여러 명의 기자의 명의로 했는데 실제 만찬장에서 총격이 벌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 만찬장 입구의 그 체크포인트에서 이 검색대라고 그러나요? 거기를 향해서 산탄총을 들고 들어온 건데, 밖에서 큰 총소리가 나니까 지금 피하고 있는 그런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소개한 지금 밖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니까 만찬장 안쪽에 경호원들이 지금 겨냥을 하면서 지금 방어하는 그런 거. 근데 이제 경비원들이 그 용의자를 이렇게 체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난 후에 뭐 여러 장면의 사진을 ABC 뉴스 거를 제가 가져왔고요. 이 총격범은 여러 가지 무기를 중무장하고 들어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LA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용의자는 복수의 무기로 무장, 트럼프 회견 저녁 식사 모임에서 발포. 일본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어떤 기자 클럽이니까 화이트하우스 출입 기자들
만천에니까 거기에 주요 인사가 경호원들에 의해서 그 도피하고 있는 그런 내용 사진을 소개하고 있네요. 이 만찬장에서 혼란스러운 거 이런 소리가 들리고 뭐 일어나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뭐야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밖에서 그 검색대에서 거기서 걸러졌다고 하는데 일반 제목들을 잘못 이해하면 이 만찬장 안에서 트럼프를 향해서 쐈다 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목 어그로를 끄는 언론 애들이 많네요. 주민들은 이 동네는 한국의 치부다. 공공전기가스 수도는 미치지 못한다. 서울의 최후의 슬램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태. 문예춘추 온라인 4월 26일인데 이게 그 강남 구령마을 얘기를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런 유사한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취재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일본 문예춘추에서 그 한국 출신 기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 기자하고 한 열흘 이상 탐방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하나의 이 발전 사회의 그 뒤안길에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인구 상위 1%가 부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 격차 사회의 상징이라도 불려온 장소가 있다. 달동네라 불리는 한국 최대의 슬램이다. NHK 스페셜 임계세계 달동네 서울의 마지막 슬램 4월 26일 밤 9시부터 방송. 문예춘추가 아니고 달동네 NHK네요. 경제 성장의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거대 슬램의 지금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의 거대 슬램. 이 마을은 단 하나의 도로로 인해 사회와 동떨어져 있었다. 언덕 경사면에 1000개가 넘는 허술한 낙사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처음 보는 소재의 외벽이 이어져 있다. 이끼가 끼고 초록빛이 도는 벨트 같은 섬유원단, 검은 쓰레기 봉투에 무언가를 채워 쌓은 포낭, 젓갈색의 녹슨 냉장고와 작다기가 쌓여 생긴 담벼락, 골목은 포장되어 있지 않고 토양이 훤하다. 도시 언덕에 사라져가는 마지막 달동네. 도시 언덕에 세워진 슬럼을 우리말로 달동네라고 부른다. 달동네라는 말은 6.25 전쟁 이후 초토에서 나왔다. 전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집을 잃고 수도 서울로 홀로 들어간 사람들은 가파른 경사면에 수작업으로 막사촌을 이뤘다. 달동네는 누구나 한결같이 가난했던 시대를 상징하는 향수와 시정을 담은 우리만의 표현이다. 과거에는 국내에 무수한 달동네가 존재했지만 재개발로 인해 차례차례 감추를 감췄다. 강남에 있는 것은 서울에 남겨진 마지막 달동네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달동네 또한 곧 사라질 터였다. 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 2025년 여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달동네 일대 토지 권리를 취득했다. 혼잣집을 허물고 30동이 넘는 타워 맨션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은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도의 일극 중심이 집중이 진행되는 사회이며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두드러지고 재개발로 인한 주택 부족 해소는 정부의 지상 명제이기도 하다. 국가적 요청이 달동네에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개발공사는 2025년 중 주민 철거 완료를 목표를 내걸어 1107가구가 철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는 퇴거를 계속 거부하고 있었다. 이 동네는 한국의 치부다.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 작정이지 현지에 내려왔지만 골목에는 인적이 거의 없다. 살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도 모르는 썩어 빠진 막사뿐이다. 빈집 폐쇄라고 쓰인 판자가 쳐진 집도 있다. 어렵게 만난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일본에서 일부러 와서 이런 동네를 찍어 먹으면 어떡하냐.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열흘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다. 골목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온다. 너덜너덜하게 썩은 백여판 문으로 닫힌 문 안쪽에서 목소리의 주인이 있는 듯하다.
점심스럽게 말을 걸어 문을 열자 막사의 헛강 같은 공간에서 늙은 여성과 중년 남성이 캔 맥주를 비우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자 중년 남성이 입을 연다. 이 사람은 산 증인이야. 늙은 여자가 말하기 시작한다. 1988년에 왔어요. 어린아이를 하나 안고 전 재산을 다 써버리고 희망도 없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으악하고 큰 한숨을 쉬었다. 바로 80세의 아니수와의 만남이었다. 전 남편 나가라고 집 쫓겨나 어린아들만 데리고 여기로 떠내려왔다. 너덜너덜 베니어판 안쪽에 있는 이 오두막은 아니수가 손수 지은 집이다. 옆에 있는 중년 남성은 동네에 사는 30년 지기로 아니수의 부모로 막걸리와 한 병만 사서 찾아가는 것이 일과라고 한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도 항상 여기서 하늘을 보고 그냥 멍하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어요. 내가 마련했느냐 운이 없었느냐 이곳에 살기 시작한 것은 37년 전 과거 전 재산을 탕진한 전 남편에게 나가라며 집을 쫓겨날 갈 곳을 잃고 어린아들을 안고 이 땅에 흘러 들어갔다. 시장에서 배추를 실은 트럭에서 배춧잎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걸 줘서 삶아 팔고 그랬어요. 일이라면 뭐든지 했어요. 아니수는 자신의 장렬한 삶의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백동네에 사는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뤄가는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200가구의 주민들. 개발공사는 달동네 주민들에게 서울 시내 임대주택으로 이주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금전적인 사정을 고려해 통상적인 60% 월세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수입이 없는 아니수는 할인된 월세도 낼 수 없다. 이사하라고 해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몸도 좋지 않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좋지만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개발공사가 철거 완료 목표로 내걸었던 2025년 말 70%의 주민이 마을을 떠나고 있었다.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주민을 앞에 두고 재개발을 강행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방책이 맞을 것인가.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2025년은 끝났다. 그리고 해가 밝자 달동네에서 일어난 일은 누구 하나 생각지도 못한 가공할 사태였다. 서울 거대 슬램 반나절 말에 불난 들판에 화재 원인 불명. 주민을 쫓아내려고 불의. 소용돌이 치는 의심이 이어진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청계천 판자촌 출신이 아니고 약수촌에서 내려오는 신당 판자촌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 재개발에 의해 가지고 저도 쫓겨났었는데 그때 그 보상 최고로 줬던 거는 시형아파트 입주권인데 그 시형아파트 입주권에다가 자기 돈이 더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어렸기 때문에 어차피 금호동 산꼭대기에서 또 월세를 살면서 어떻게 간신히 학교를 마쳐가지고 취직을 하는 바람에 지금 살고 있는 제 인생이기도 합니다. 또 저만큼 힘든 사람도 없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또 다들 쉽지가 않았죠. 판자촌에 살던 부잣집 신당동 304번지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 부잣집 사람들이 사는 데고 저는 297번인데 그게 판자촌 쪽 번지수였던 것 같고 어렸을 때 그게 있는데면 또 학교에서는 다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잣집 아들이 같이 숙제하자 이런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참 만감이 교차하는 달동네. 구령마을에 가서 제가 이 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도배 봉사할 때 저는 도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그런 거 좀 도와준 경험도 있습니다. 한 15년 전 정도에.
정치인 모두 믿지 마라. 이재명도 믿지 마라.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4월 26일 기방송한 것을 조금 미리 예단했던 그런 것을 늦게 그 스페셜 방송으로 풀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부동산 불경기, 주식 외국인 투기 세력에 의한 주가 상승으로 개미들이 들어오기 시작, 집값은 폭락하고 이란 전쟁으로 주가 하락, 세금으로 두들겨 패겠다고 임대료 8개월 수입으로 12개월 살아야 한다. 하우스푸어가 되어간다. 배달업으로 자영업자들 많이 망해가고 나이 든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망하고 젊은 세대는 주식으로 망할 것이다. 신임 한국은행장 부인은 미국 국적, 아들은 영국 국적. 이런 사람이 한국은행장을 해도 되겠는지 묻고 있는 것 같네요. 스테이블코인 한국에서 통용될 것 같다. 이 사람이 신임 한국은행장이 되면은 필요시 긴급 재정명령 활용할 수 있다는 발언. 이란 전쟁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경제 위기가 온다. 부동산의 세금 두들겨 패기, 긴급 재정명령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개인 은행구자도 막힐 수 있다. 뭐 이런 거 소개했고 대한민국 외환보유고는 지금 현재 4월 기준 4,236.60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방학열 마약왕 들어오면서부터 국힘이 깽깽하고 조용해졌다. 대북송금조사 박상현 검사 지금 죽이기로 정부 여당이 합의한 것 같다. 또 국힘 애들도 그런 건지 대북 선거권은 무마할 수 없다. 이 임기가 끝나도 미국이 건드릴 것이다. 결론은 아무도 믿지 마라. 정치인 모두.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믿지 말라. 각자 도생이 유일한 선택길이다. 다음은 동아시아다. 미셸 스틸 지명에 숨은 트럼프 전략. 인사이드 윈도우 4월 25일 미셸 스틸 55년생 인선에 대해 이충원 박사 70대 할맛이네요. 근데 되게 젊게 보이대. 어쨌든 이것이 이 제목 하나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외교관으로 온다는 거, 한반도 한국이 더 이상 그 좌빨들한테 휘둘리지 않도록 뭔가 북한하고 중국하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역할,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냥 쭉 얘기한 것을 느낌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고, 균형외교는 말도 안 된다고 이충근 박사는 얘기해요. 법적 자격이 없다. 한미동맹을 한 상태에서 무슨 개똥 같은 균형외교 자빠졌냐. 이렇게 그 속된 말로는 표현하고 점잖게 이 사람이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조금 종교적인 냄새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국제정치학 박사로서 많이들 이 사람 견해를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식품 소비재로 시작 시점이 초점 1% 안과 극부 앞당기기도 국민회의 지지통신 경제부 4월 27일 다카이치 총리가 소비세 없애겠다고 해가지고 그 당선이 됐는데 실제 소비세를 없애려니까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데 1년 이상 걸리고 그동안에 1년이면 긴 세월인데 정치하는 입장에서 1% 안으로 하면은 프로그램 수정하기가 지금 우리나라는 부가세가 일본은 소비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본은 소비세, 우리나라는 부가세 10%인데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7%인가 뭐 얼마인가 그러죠. 우리나라 그 부가세 센 거예요. 그거 다른 말로 소비세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근데 1%로 한다? 그런 얘기인데 잠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좀 빨리 실시를 해보자. 그리고 그 정부 국부금도 좀 병행해서 앞당겨서 좀 국민들한테 좀 풀자.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전산 프로그램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죠. 완전히 무쇠로 하려면은 근본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직 자체를. 그런데 1%만 한다면 이제 퍼센테이지만 바꿔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뭐 전산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느낌이 오네요. 어쨌든 이게 없어지면은 그 농업인들이 그 좀 피해가 없어지면 면제된 소규모 농업인들은 좀 소비세가 없어져 자금 사정이 악화된다.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좀 손해 보는 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